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잘 계셨나요? 여러분의 영양에 대한 모든 고민을 오늘도 쏙쏙 해결해 드릴게요. 요즘 이제 겨울이니까 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완전 가을 과일의 대표적인 거죠, 감. 감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 무슨 색? 주황색. 그렇지. 그래서 주황색 채소 과일에 많은 건 우리 베타카로틴이라고 몇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감에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새콤한 과일이 비타민 C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감이 비타민 C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감에는 아주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천연 당분이라고 하는 자연 당 성분도 감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에서 단맛이 나는 건 내가 설탕을 뿌리지 않았지만 그 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당 성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진짜 많잖아요. 단감이 있고 홍시가 있고 연시가 있고 곶감이 있는데 종류가 진짜 많은데 영양소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피디님 뭐 좋아하시는데요, 그 중에? 저는 곶감이랑 홍시를 좋아해요. 뭐 단 거 좋아하시네. 사실 그 감이 감나무에서 딱 열려있는 그 순간의 감은 사실 단감에 가깝고요. 그 단감을 우리가 먹을 때 떨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단감 자체는 후숙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떨다. 탄닌으로부터 오는 그 떫은 맛이라는 게 나기가 쉽고, 대신 단감 자체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은 감 종류예요. 근데 그게 후숙이 되어 갈수록 우리가 연시, 반시라고 부르는 반쯤 후숙된 거, 홍시 진짜 완전 후숙된 거, 그리고 말린 거 곶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후숙이 돼서 단맛이 많이 나면 날수록 단위 중량당 당분의 함량이 굉장히 높고 모든 영양소가 농축될 수 있다라는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 아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곶감은 칼로리도 높고요, 당분도 굉장히 높고, 우리 또 신장 고민 있는 시청자들이 많으신데 칼륨 함량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홍시, 연시 이 친구들은 우리 감 먹을 때 이렇게 실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편이죠. 지금 얘기로 들어봤을 때는 곶감이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곶감이 위험하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 개 정도. 하루에 한 개. 근데 하루에 한 개를 약처럼 꾸준히 안 드셔도 되고요. 그냥 가끔 먹고 싶을 때 한 개 정도. 감이 신장 건강에도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했을 때 곶감이 또 신장에 또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감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곶감은 칼륨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당분도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곶감은 일단 살짝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감 중에 만약에 택하겠다라고 하시면 칼륨 함량이 그래도 적정량이면서 조금 달콤한 맛을 느끼실 수 있는 게 홍시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감을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 샐러드 드셔보셨어요? 감 샐러드요? 단감을 가지고 만들기 되게 좋은 메뉴인데, 감을 이렇게 얇게 썰어요. 우리 왜 감 되게 통통하게 썰어서 먹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약간 슬라이스 하듯이 얇게 썰고, 초록 채소들 있죠. 근데 향이 좀 센 거, 요즘 루꼴라 이런 것도 많이 드시는데. 산나물도 포함인가요? 산나물? 그거는 생 샐러드로 먹기는 살짝 애매할 수가 있고 너무 향이 강해서 루꼴라 아니면 양상추? 로메인? 이런 것들이랑 같이 그 감 슬라이스를 얹어서 리코타 치즈 같은 거 곁들여서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감이랑 치즈의 조합이 되게 좋아요. 감과 리코타 치즈, 뭐 감과 크림 치즈, 이런 조합들이 되게 근사한 조합이에요. 곶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사실 나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좋다,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당분이 너무 높은 걸 먹을 때 그 당분이 나의 몸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일단 단백질을 곁들이면 좋다라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요즘은 곶감도 안에 치즈나 견과류 같은 거 넣어가지고 곶감 말아낸 것들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더 곶감이 가지고 있는 높은 당 성분을 조금은 낮추어서 흡수시켜 줄 수 있는 장치? 그런 재료와의 조합인 거죠. 홍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홍시는 자칫하면 앉은 자리에서 한 10개도 먹을 수 있잖아. 나만 그래?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너무 위험하고, 많이 먹어도 배가 썩 부르다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있어서 약간 포만감을 주는 형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작자 미상의 음료가 오늘 만든 건데, 홍시랑 두유를 간 거거든요. 홍시를 제가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살짝 반쯤 얼렸다가 약간 해동된 것을 가지고 두유를 같이 넣어서 그냥 믹서기에 간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 맛은 홍시의 달콤한 맛이 다 나면서 두유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포만감이 있고, 이렇게 홍시를 먹으면 사실 홍시 한 개를 먹어도 엄청 배부른 느낌이죠. 제가 오늘 만들 때 홍시 2개, 두유 1팩을 넣었는데 거의 한 3명이서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을 정도의 양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좀 레시피 같은 거는 박사님 따로 채널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채널로 놀러 오시면 홍시 두유 이 드링크를 만드는 영상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더 건강하게 실제적으로 집에서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놀러 오세요. 감은 운동 전이나 후에 언제쯤 먹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운동 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운동 후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운동 후에는 나의 근육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 근육에 있는 글루코겐을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좋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탄수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 종류 중에서는 홍시 운동 후에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운동 전에는 내 에너지를 단백질 충분히 먹고 또 내 에너지를 서서히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과일이 좋기 때문에 감 종류 중에서는 단감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이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지 궁금해요. 어르신들 중에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셔서 앉은 자리에서 여러 알을 드실 수 있다고 저에게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감은 혈당을 꽤 많이 올릴 수 있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 돼요. 그 정도 양이 적당합니다. 단감이 됐든 곶감이 됐든 홍시가 됐든 상관없이 딱 그 정도 양은 네, 그 정도 양을 추천드려요. 감은 변비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것도 또 감의 종류에 따라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감 먹으면 변비 오니까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어른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단감을 많이 먹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단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단감을 너무 많이 드시면 변비를 겪으실 수 있고요. 반대로 홍시에는 실같이 보이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홍시는 감으로 인한 변비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변비를 조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감인 거죠. 그러면은 단감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탄닌으로 해서 떫은 맛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거 좀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후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익히면 일단 탄닌 성분이 줄어들고 떫은 맛이 덜 나기 때문에 익혀서 드셔야 되는데, 보통 냉장고에 그냥 그대로 넣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서늘한 곳에서 후숙이 된 상태로 냉장 보관을 하시면 훨씬 달콤하게 단감을 드실 수가 있고, 빨리 먹고 싶어 막 그러면은, 이게 되게 웃긴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종이봉투 같은 데에 사과하고 감을 같이 넣던지 바나나하고 감을 같이 넣으면 감이 빨리 익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약간 이게 에틸렌 같은 성분들이 서로 나오면서 감을 좀 후숙시키는 성분이 그 봉투 안에서 돌게 되면서 감이 좀 빨리 익게 되는 효과가 있죠. 곶감을 만들다 보면 흰색 가루가 생기잖아요. 겉에 네, 그거 곰팡이 아닌가요? 곶감을 보면 요즘 뭐 명절에도 곶감 세트 많이 선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곶감은 되게 반짝반짝하고 감 색깔인데 어떤 건 이렇게 하얗게 표면에 껴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 눈이 또 보기가 좋은 거를 원하니까 이 전자에 해당하는 반짝반짝을 원하실 수 있지만,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죠. 그 허연 게 단 거라고. 하얀 곶감이 더 달다고. 네. 그게 근데 사실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당분이 밖으로 나오면서 당화된 일종의 결정체 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곰팡이 이상한 거 이런 거 아니고 당분이 밖에 이렇게 끼어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깨끗한 흰색이 아니고 푸르딩딩하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하면 의심해 보셔야 되지. 이미 자연적으로 나온 당 성분 자체가 겉에 결정화되어서 생긴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건, 아까 홍시를 갈아서 이렇게 두유랑 넣어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맛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제가 아까 엄청 먹어가지고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두유 맛이 덜 나고 홍시 맛이 더 나는데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는 홍시의 달콤함이 있는 상태에서 두유 맛이 강하게 나서 약간 두유의 여러 맛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홍시 두유가 있다면 이런 맛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홍시 맛이 더 많이 나요. 두유의 끝맛이 지금 입안에서 살짝 나는 정도예요. 그러면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훨씬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당뇨 있는 분들한테는 홍시 드시는 방법 중에 이 완전 추천. 근데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 조금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되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그러면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유를 넣지 말고 그냥 갈아서만 드시는 것. 갈아서만 드셔도 되고, 그럴 때 약간 레몬즙 같은 거 조금 추가하시면 홍시의 달콤한 맛이 더 확 하고 올라와서 좀 더 맛있죠.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감은 반 개에서 1개 정도, 그게 적당한 양이다 생각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감 생활 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먹을 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고민을 쏙쏙 해결해 드릴게요. 요즘 또 고구마철이 찾아왔어요. 완전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죠. 고구마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근데 사실은 그냥 제가 혼자 생각에 사실 고구마가 딱 맛있어지는 이 시즌이 우리나라 약간 김장철이기도 하지 않수? 그러니까 뭔가 김치랑 잘 어울리는 간식이 괜히 좀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고구마랑 김치가 엄청 궁합이 좋잖아요. 진짜 최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고구마의 좀 대표 영양소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구마는 의외다 싶으실 수 있지만 비타민C가 많고요. 고구마가 여러 색깔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약간 노란색 나는 뭐 호박 고구마도 있지만 일반적인 고구마는 좀 더 흰색에 가까운 게 나기도 하고 요즘은 보라색이 나는 자색 고구마도 있잖아요. 그런 고구마들마다 약간 특징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노란 고구마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도 아주 풍부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색깔에 무관하게 식이섬유도 많고요. 찐고구마, 군고구마, 생고구마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지. 일단 다 똑같은 고구마인데 가장 큰 차이는 단맛의 차이일 거예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군고구마, 찐고구마, 생고구마가 있다면 이 순서대로 달죠. 군고구마가 제일 달죠. 찐고구마가 그 다음이죠. 생고구마는 사실 뭔가 엄청 달콤한 맛이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 말인즉슨 똑같은 고구마인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이 고구마가 발산시키는 단맛이 굉장히 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군고구마처럼 요즘은 뭐 가정용 오븐도 많이 쓰시고 에어프라이도 많이 쓰시는데 낮은 온도에서 긴 시간 구워내는 그렇게 고구마를 조리를 하면 가장 달고요. 맛있고요. 혈당이 오르기가 쉽고요. 찐고구마는 그 다음이죠. 군고구마만큼 달지는 않지만 생고구마보다는 달죠. 생고구마 같은 경우는 약간 잘못 먹으면 속이 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삭아삭한 느낌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속이 살짝 불편한 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영양소 같은 거는 좀 차이가 없나요? 영양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고구마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비타민C가 많아요, 베타카로틴 많아요 하는 거를 넘어서서 탄수화물 근원이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인데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다라는 건 군고구마든 찐고구마든 생고구마든 사실 동일해요.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고구마가 고구마 고유의 비타민C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기는 하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영양소의 어떤 게 수용성에서 파괴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탄수화물 공급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속도의 차이는 있죠. GI 지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고구마의 그 혈당을 억제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고구마의 단맛이 군고구마의 단맛이 인위적인 단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당을 끌어낸 조리 방식으로 조리를 했기 때문에 단맛이 극대화가 된 형태의 고구마인데 그렇게 자연 당이 극대화되는 식재료를 내가 맛있게 먹고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산을 같이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고구마 드실 때 귤을 막 까서 먹는 둘도 사실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고구마 먹을 때 탄산음료를 막 마시는 그런 조합보다는 고구마를 드시면서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 과일 예를 들면 토마토랑 같이 먹을 수 있다든지 고구마를 내가 닭가슴살을 같이 넣어가지고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단백질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 때 올리브유를 드리즐 한다든지 해서 좋은 지방산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혈당을 급히 올리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죠. 이 고구마를 제가 호박고구마를 사서 했더니 이렇게 예쁜 색깔이 되었다는 이게 고구마 고구마 3분의 2 단호박 3분의 1이 든 건데 호박고구마를 샀더니 완전 색깔이 정말 호박 색깔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쉬드 타입의 샐러드를 만들면 보통 마요네즈로 막 버무리시잖아요. 근데 마요네즈를 쓰지 않고 그릭 요거트로 버무린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만든 고구마 단호박 샐러드입니다. 단맛이 좀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제가 오늘 구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고구마처럼 만들어서 샐러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호박도 에어프라이어에 굽고 고구마도 에어프라이어에 오랜 시간 구워서 일단 그 자체로 엄청 달콤했어요. 제철이니까 더 달콤한 맛이 많이 올라왔겠지만 그렇게 자연적으로 충분히 달콤한 재료였기 때문에 설탕도 올리고당도 그 어떤 당도 추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금을 넣지도 않았는데 매우 맛있다는 무슨 맛이 나나요? 그릭 요거트로 버무려서 막판에 살짝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달콤한 맛이 줄을 이루는데요. 얘를 만든 지 대여섯 시간 된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릭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끝에서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부재료로 캐슈넛이랑 건포도를 넣었단 말이에요.
씹히는 맛이 있어요. 건포도 씹히는 게 건포도가 조금 더 촉촉해져서 맛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중에 있는 뭐 메시드 단호박 무스라든지 고구마 무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건강한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시중에서 되게 쉽게 요즘은 제품을 구할 수 있어서 다 되어 있는 메쉬 타입의 샐러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보통은 단짠단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마요네즈도 들어가지만 소금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설탕이나 물엿같이 달게 하는 재료들도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쉬 타입의 샐러드를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실 때 뒷면의 영양 성분을 보시면 생각보다 원재료에 해당하는 고구마, 단호박, 감자 이런 비율이 높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오래 안 씹고 빨리 넘길 수 있는 음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포도나 견과나 크랜베리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씹는 느낌을 계속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 씹는 작용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저작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저작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포만감이 더 빨리 들어서 과다한 섭취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훌훌 마실 수 있는 뭐 쉐이크나 파우더 같은 거 흔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용은 먹고 나도 배는 부른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 저작작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피디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쉬 타입의 샐러드도 뭐 물은 아니니까 당연히 씹기는 하지만 다른 음식들 대비 저작작용을 많이 하지 않고 넘길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견과류나 적당한 말린 과일을 쓰는 거죠. 그럼 이 자세한 레시피 같은 거를 좀 알려면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채널에서 레시피를 다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채널을 하나 개설했지 뭐예요? 그래서 예스그레이스 채널로 놀러 오시면 지금 이 메뉴에 대해서 제가 만들면서 보여드리고 또 그 요리들 보시면서 재밌는 얘기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건강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이랑 병행하면서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운동 전후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못 만들게 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대놓고 먹는 3대 재료가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고구마가 3대 재료인 것 같아요. 뭐 트렌드가 거의 그렇게 굳혀져 가는데 고구마는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식재료이면서 못 만들기 다이어트 뭐가 됐든 하다 보면 사실 단 거 되게 먹고 싶은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고구마가 주는 자연적인 단맛으로 나의 입맛도 살짝 보강하고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운동 전에 드시려면 소화가 아주 빠르게 되는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좀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1시간, 1시간 반 이상 운동과의 텀을 좀 두시고 드시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밤고구마보다는 좀 호박고구마처럼 무르고 쉽게 흡수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구마를 선택을 하셔서 두유랑 같이 갈아서 드시거나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면 더 좋죠. 근데 운동하고 나서 이런 흡수가 빨리 되는 걸 먹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흡수가 빨리 되는 복합탄수화물의 형태를 운동 후에 먹어주시면 운동을 통해서 내 근육에 쌓여있던 글리코겐이 이미 다 소진이 된 것을 조금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운동하고 나면 이런 통증이 막 오잖아요. 네네네. 젖산이 막 쌓인다고 네. 하나? 그런 거를 좀 없애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여기 잘 먹으면? 젖산이 근육의 통증으로 인해서 쌓이고 나면 그건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젖산을 빨리 없앨 수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약간 애매할 수는 있지만 내 근육의 원상태로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무른 형태의 고구마 혹은 홍시 이런 것들은 좀 해당 사항이 있죠. 글리코겐 자체를 좀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니까요. 고구마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인지 궁금해요. 사실 고구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 탄수화물 공급체라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고요. 그런데 색깔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 생리활성 물질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황색을 진하게 띈 것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색 고구마는 짙은 보라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많아요. 그래서 색깔이 백색 고구마가 아닌 뭐 주황색 고구마 혹은 자색 고구마 이렇게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는 색깔 자체에서부터 오는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에 해당하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타입을 좋아하시는지 근데 어렸을 땐 밤고구마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은 호박고구마가 이유가 있나요? 좀 잘 넘어가죠. 잘 넘어가서. 네,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무른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서 밤고구마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좀 달콤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재밌게 드시려면은 호박고구마를 좀 추천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정말 개인 취향인데 밤고구마의 그 포삭포삭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약간 호박고구마나 요즘 좀 뭐 꿀고구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좀 부드럽고 몰캉몰캉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뭘 드시든 고구마는 복합탄수화물
탄수화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재료니까 천천히, 너무 속에 빠르게 축적돼서 내 속을 부대끼거나 버겁게 하지 않도록 천천히 좋아하는 액체 같이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티랑 드셔도 좋고 물도 좋고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당 조절 중에서 빵이랑 고구마가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당뇨를 고민하시는데 빵도 먹고 싶고 고구마도 먹고 싶고 오늘 하나 골라야 돼라고 하면, 요즘 빵도 건강빵이 워낙 많아서 제가 딱 하나 골라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버터도 들어가고 뭔가 또 다른 뭐 유크림도 들어가고 한 빵보다는 복합탄수화물과 자연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구마가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고구마 자체는 우리 정말 땅에서 나는 굉장히 좋은 간식거리이자 뭐 밥 대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인데요. 너무 맛있다 보니 많이 드시지 않는 거로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철 고구마 많이 드시고 올 겨울도 따뜻하게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뇨가 실제로 걸리면은 아예 없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약을 드시는 단계까지 가시게 되는 거는 사실 당뇨는 생활습관병에 가깝기 때문에 생활습관, 식습관 교정을 충분히 하시고 환자분이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끊을 수 있는 단계로 호전된다라고는 제가 100% 장담은 못 드리지만, 전당뇨나 당뇨 초기여서 약을 먹을 만큼의 당뇨는 아니지만 충분히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교정을 해보시라 라는 권고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실천 여부에 따라 정상 단계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양학 박사님이시잖아요. 어떤 식습관을 하면 좋은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그럼요. 당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당뇨가 오기 전에 신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무언가 당뇨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면 개인 차가 있기는 하지만 피로도를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리고 당뇨라는 증상에서 가장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다갈, 목이 마르다,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것.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뭐 사실 당뇨 우리나라 건강검진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건강검진 가시거나 혹은 직장인 검진 같은 거 가시면 그냥 공복 상태에서 체열하시고 건강검진 결과지 받으시면 누구나 공복 혈당 이런 수치 써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내가 어느 정도 위험군의 당뇨에 노출되어 있는지가 금방 파악이 되시는 거죠. 물론 집에서 체중 재는 것만큼 간단하진 않지만 누구나 굉장히 쉽게 아주 정량화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죠. 당뇨가 실제로 걸리면은 아예 없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약을 드시는 단계까지 가시게 되는 거는 사실 당뇨는 생활습관병에 가깝기 때문에 생활습관, 식습관 교정을 충분히 하시고 환자분이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먹는 게 더 위험도 자체를 낮추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약이 처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 당뇨나 전당뇨의 상태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태에서 당뇨약이라는 게 처방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당뇨약을 처방받으시는 분이 그 약을 끊을 수 있는 단계로 호전된다라고는 제가 100% 장담은 못 드리지만, 전당뇨나 당뇨 초기여서 약을 먹을 만큼의 당뇨는 아니지만 충분히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교정을 해보시라 라는 권고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실천 여부에 따라 정상 단계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뇨를 악화시키는 식습관이 있는지 좀. 당뇨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예를 들면 유전, 우리 가족력 같은 것도 당연히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습관, 즉 많이 앉아있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생활습관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식습관, 빨리 먹는 식습관, 당으로 가득 차 있는 식사류, 포화지방이 아주 많은 식단,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죠. 그리고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과다도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근데 그중에 뭐 하나가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라기보다는 방금 설명드린 여러 요소들이 다 서로 합을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지 않은 당뇨라는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당뇨가 생기는 여러 복합 요인들 중에 내가 노력해도 못 바꾸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력이나 유전 같은 거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도 못 바꿔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식습관, 내가 무엇이 불량하고 뭘 바꿔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거 의지대로 바꾸실 수 있죠. 생활습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많이 안 움직이고 맨날 앉아 있어요. 그럼 내가 움직이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 운동 혹은 활동량을 늘려야지라고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인위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야지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력보다는 내 의지 하에서 바꿀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당뇨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 가족력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 어느 만큼의 의지와 실천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들을 개선하면 충분히 당뇨 초기 전당뇨이신 분들은 정상의 단계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죠. 영양학 박사님이시잖아요. 어떤 식습관을 하면 좋은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뇨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 식생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현대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분이 굉장히 많은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단 거는 많이 먹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당분이 많은 식사라는 것은 단 맛이 많은 식사는 아니에요. 탄수화물 자체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식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식습관에선 특히나 더 많죠. 우리 항상 밥이 위주고 면이 위주고 하다 안 되면 빵이나 떡이라도 먹죠. 고기를 구워 드시고 난 후에도 냉면이나 볶음밥, 된장찌개랑 밥 이런 거 드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탄수화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식문화를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류가 많은 식생활을 이미 하고 있고 지금도 다 그렇게 유지되어 있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포화지방이 많은 식사도 이전 대비 현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흔한 식습관의 문제예요. 고기구이 많이 드시죠? 그리고 뭐 백숙 같은 거보다는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포화지방이 많은 식사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남자분들 특히 식사 속도 무지하게 빠르시거든요. 이 빠른 식사 속도도 영향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지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교정의 지침은 제가 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드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각각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 제일 문제가 되는 거 하나씩만 골라서 바꾸시면 돼요. 저랑 진단을 해보시면 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식사를 잘 안 먹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손 들어보세요. 아마 많으실 텐데 아침 식사는 난 자주 거르는 편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내가 아침 식사를 안 먹으니까 내가 처음 먹는 음식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커피 마셔요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저는 오전엔 거의 안 먹고 점심 식사를 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다양할 텐데요. 그 처음 먹는 식사가 혹시 과식이나 폭식이 되진 않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남자분들은 식사하시기 전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타이머를 맞추고 식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땡 울릴 때까지는 계속 씹어 먹고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배고프면 허겁지겁 먹을 때 보면 우리나라는 국물 한 숟갈 탁 먹고 나면 밥을 막 열심히 먹거든요.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을 순서대로 먹는 순서를 지켜서 나가는 거를 실천해 보시면 좋은 분도 계시고요.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들 혹은 야식을 많이 해요. 너무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시면서 내가 제일 고칠 수 있는 한 가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딱 택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당뇨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책을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벌써 몇 년 됐죠. 한 5, 6년 전에 최고의 당뇨밥상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여전히 많은 전당뇨, 당뇨 가지신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책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당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드리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평생 잘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세팅해드리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책인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셔서 좋죠. 네, 그 베스트셀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정말 놀랐던 거는 엄청나게 많은 레시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두 개 정도만 추천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추천을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 최고의 당뇨밥상에 있는 레시피를 책 버전으로 보시는 거랑 또 우리가 영상 버전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어떤 게 있나요, 그게? 예스 그레이스 채널로 놀러 오시면 최고의 당뇨밥상에 있는 레시피 중에 일부를 영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만들어 드리고 책보다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니까 채널로 놀러 오세요. 그 제가 듣기로는 당뇨에 대한 그 마스터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클래스도 제가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마스터라는 표현보다 저는 내가 앓고 있는 이 당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좀 깨어있는 구독자, 깨어있는 시청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당뇨라는 거를 진단받고 혹은 경고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격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그레이스 영양 클래스도 열어놨어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 쉽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정보 채널이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금 앞에 있는 게 뭔가요? 아, 요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예요 저게? 뭐 같으세요? 강낭콩 같이 생겼는데. 오, 반쯤 맞췄어요. 이거는 동부라고 부르는 콩인데요. 동부요? 네, 이게 흰 강낭콩으로 볼 수 있죠. 처음 들어보세요? 동부? 동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요즘 꽤 많이 쓰는 콩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좀 건강에 좋고 그런 게 있나요? 뭐 사실은 콩 자체가 건강한 식재료이기는 하죠. 그래서 모든 콩이 밭에서 나는 뭐 소고기, 밭에서 나는 단백질 이렇게 부를 만큼 사실 우리가 뭐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방은 적게 가지고 있고 또 각종 미네랄 종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에게 콩은 권장할 만한 식재료죠. 제가 듣기로는 동부콩이 어떻게 보면 콩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팥이랑 좀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모두 영양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콩 자체는 팥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그래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높고 인과 칼륨의 함량도 꽤 높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직감적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좋은 식재료인 거는 사실인데 이제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될 재료.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섭취하는 양을 정해놓고 드셔야 되는 식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 동부콩으로 저희가 알 수 있을 만한 요리나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콩밥을 상상하시면 이제 콩밥 안에 들어가 있는 콩 먹을 때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아유 뭔가 나는 썩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동부콩으로 한 밥을 드시면 얘는 뭐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 입에 들어왔을 때 씹히는 식감 자체가 콩보다는 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요즘 팥이 앙금으로 원래 들어가던 뭐 찹쌀떡이나 모찌 같은 거에 팥이 가격이 너무 올라서 팥을 쓰지 않고 동부콩을 이용해서 앙금을 만드는 경우도 좀 있고요. 팥으로 앙금을 만들면 우리 입에 이렇게 기분 좋은 정도의 단맛이 나게 하려면 사실은 달게 하는 걸 많이 넣어야 돼요. 이제 동부콩은 자연적인 단맛이 좀 더 있는 재료이기도 해서 오히려 담백한 어떤 찹쌀떡 소를 만들 때 많이 쓸 수 있는 재료죠. 그럼 모찌나 이런 찹쌀떡에 들어가는 앙금 같은 경우는 팥이 아니라 동부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브랜드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팥을 100% 하는 브랜드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부콩과 팥을 섞어서 쓰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동부콩을 더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들도 있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동부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맛이 좀 난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 단맛이 어떻게 보면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요? 단맛 자체가 당뇨를 일으키냐, 뭐 혈당을 높이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이제 질문의 의도에 따라 반은 예스고 반은 노일 수 있는데요. 콩 자체는 우리가 설탕을 먹는 것처럼 내가 단맛만 추출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도 먹게 되고 무기질도 먹게 되고 식물성 단백질도 당연히 같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맛이 나는 재료라고 해서 반드시 당뇨에 걸리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이 동부콩에 있는 효능을 조금 더 알 수 있으면 좋을까요? 또 어떤 효능이 또 있을까요? 다른 콩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콩 자체는 항산화 성분이 꽤 많아요. 우리가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면 내 몸이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산화 작용을 항산화, 조금 막아줄 수 있는,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 성분이라는 건데요. 콩에 특히 많은 게 폴리페놀도 많고 인삼에 우리가 들어있는 걸로 잘 알려진 사포닌 성분도 콩에 소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산화 성분을 콩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을 다양한 종류를 드시는 것은 일반적인 건강인에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이죠. 동부콩이 가지고 있는 그 효능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분들한테 이게 효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환이 있는 분에게 동부콩을 뭐 마치 약처럼 추천할 수 있냐라는 의도이시라면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채널에서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신장질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 초점 맞춰 설명을 드리면 콩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은 사실 신장질환자분들에게도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의 세포의 산화작용 자체를 늦춰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충분한 식재료를 선택하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동부콩, 콩 추천할 만한 재료이지만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드시는 양 자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모찌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찹쌀도 있잖아요. 그쵸. 뭐 모찌에 있는 어떤 모찌뿐만 아니라 모든 떡의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쌀이죠. 뭐 그게 맵쌀이 됐든 찹쌀이 됐든 하여튼 쌀 자체가 떡에서는 제일 중요한 재료죠. 쌀 중에서도 일반 쌀 말고 찹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 쌀과 찹쌀에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밥 해 드시는 그 흰 쌀은 우리가 맵쌀이라고 부르는 쌀이고, 이제 떡을 만들 때는 보통 찹쌀이라는 쌀 종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두 개의 쌀은 같은 흰 쌀이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전분의 그 화학적인 구조 자체가 조금 달라요. 맵쌀은 아밀로즈라고 하는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찹쌀은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개의 전분의 모양으로 보면 찹쌀을 구성하고 있는 아밀로펙틴이 가지가 더 많은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찹쌀 먹었을 때 내 위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고 소화되는 데까지 시간도 좀 더 넉넉하게 필요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혈당의 상승도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죠. 오히려 일반 쌀보다 찹쌀을 하는 게 먹는 게 좀 더 당뇨에는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당뇨 관리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항상 강조드리는 과량으로 드시면 안 된다. 나에게 허용된 양 안에서 이제 비율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다양하게 움직여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 찹쌀에는 전통적으로 좀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런 말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는 말인가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뭐 체온을 올려줘요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한의학에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개념은 몸에 좀 허해진 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할머님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손주가 배앓이를 하면 찹쌀로 쓴 죽을 먹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 보면은 그 찹쌀이 아이의 뱃속에 들어가서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몸을 따뜻하게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배앓이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노렸던 민간요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찹쌀 자체가 좀 기력이 쇠해진 누군가에게는 약간 기력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음식이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가져가서 든든함을 줄 수 있는 재료이다 보니까 뭐 한방에서 얘기하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나 좀 어디 아픈 사람들은 몸속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특히 뭐 당뇨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빠르게 배를 부르게 하는 음식일수록 빠르게 배를 꺼트릴 수밖에 없는 요소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음식은 그 혈당을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 시간대도 되게 짧기 때문에, 나에게 포만감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가 다음 음식을 찾는 데까지 시간도 아무래도 좀 더 넉넉하게 필요하게 되고, 내 몸 안에서 그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혈당 자체가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죠. 모찌나 이런 찹쌀떡 같은 거가 좀 더 오랫동안 뱃속에 머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을 먹을 때는 또 그런 게 오히려 더 추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모찌나 찹쌀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떡류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뭐 대비 그러냐라고 하시면, 일반 우리가 그냥 제과점에서 살 수 있는 빵이나 과자류 대비해서는 떡류가 나의 뱃속에 좀 천천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혈당도 좀 완만하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신장질환이나 그런 거가 있으신 분들한테 찹쌀과 뭐 동북콩이 들어가 있는 간식들을 드실 때 뭐 추천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마지막은 양이죠. 섭취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그걸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고 정해진 양만큼을 드시고 멈춤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떡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찹쌀떡으로 치면 한두 개 정도의 분량 내에서 멈춰주실 수 있다면 또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